100억 자산가 김철수 씨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쾅 닫고 전화를 차단했죠. 심지어 경찰까지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돈 앞에서 무너진 천륜의 비극,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에서 김철수 씨의 칠순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죠. 70세를 맞은 김철수 씨는 건설업으로 성공해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자식들이 준비한 축하 화환이 즐비하게 늘어섰죠. 큰아들 김영훈 씨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시계가 든 벨벳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칠순 축하드립니다. 이거 받으세요. 김영훈 씨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알아챘죠. 아들의 눈빛이 시계가 아닌 자신의 뒤쪽, 정확히는 연회장 벽에 걸린 회사 현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딸 김영애 씨도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건 제가 정성껏 고른 건강식품이에요. 고급 포장지로 쌓인 홍삼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애 씨의 손은 선물을 건네자마자 재빨리 다른 곳으로 향했죠.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김영수 씨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김영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전 식당 사업에 실패한 뒤로 빚에 쪼들리며 살고 있었죠. 김철수 씨는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잔치는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김철수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김영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설은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느꼈죠. 아들의 말 속에 사랑보다는 계산이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5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철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큰아들과 딸이 함께 김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김영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김철수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내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인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라니 말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재산 정리도 슬슬 하셔야죠. 김영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김철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아닌 욕심만 보였기 때문이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는 자식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김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70세면 이제 정리할 때예요. 김영훈 씨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식들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담했죠. 큰 저택에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30년 지기 변호사 박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상철이, 나 좀 만나자. 급한 일이 있어. 1시간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 자식들 진심을 시험하고 싶네. 김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파산했다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연극을 해보려고. 박상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자식들이 상처받을 수도. 이미 상처는 받았네. 이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김철수 씨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곧 자식들 앞에서 파산 선언을 할 예정이었죠. 과연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김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식들에게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죠. 문자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집으로 모두 모여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큰아들 김영훈 씨는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시나 보네. 옆에 있던 아내 박미선 씨가 눈을 반짝였죠. 여보, 우리가 장남 집안이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받아야 해요. 딸 김영애 씨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아버지가 드디어 재산 정리하신대. 우리 목 챙겨야 해. 막내 아들 김영수 씨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려나?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김철수 씨의 집에 도착했죠. 큰아들 부부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김영훈 씨는 명품 가방을 든 아내와 함께 거실로 들어섰죠. 아버지 왔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실 곳곳을 훑어보며 재산 목록을 계산하는 듯 했죠. 김영애 씨도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부르셔서. 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죠. 아버지, 죄송해요. 버스가 막혀서.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김철수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김영훈 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죠. 김철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단정한 정장 차림이던 김철수 씨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낡은 회색 추리닝에 구멍난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김영애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죠. 물론 연기였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김영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나 파산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네, 뭐라고요? 김영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썼다. 100억을 다 날렸어. 김철수 씨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회사도 넘어갔고 이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간다. 나는 이제 빈털털이야. 자식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며느리 박미선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100억이 어떻게 한순간에.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온다. 나는 당장 갈 곳도 없어. 김영애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늙어서 노망났어요? 왜 보증을 서요? 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효심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만 가득했죠. 친구가 사정하길래 50년 직이었는데 50년 직이면 뭐해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김영훈 씨도 흥분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장남.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사업 계획도 다 세웠는데 아들의 말에 김철수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역시 자식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었던 거죠.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면 다예요? 우리 인생 계획이 다 망가졌는데. 박미선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김영애 씨의 남편도 아내를 재촉했죠. 당신, 우리도 나가자. 시간 낭비야. 잠깐만 너희들. 김철수 씨가 자식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다. 며칠만이라도 너희 집에 얹혀 살게 해다오. 김영훈 씨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영희야, 너는? 김철수 씨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안 돼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아버지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딸의 말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지만 진짜 슬픔이 올라왔죠. 구청에 가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김영훈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큰 며느리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아버님이 돈 있을 때는 좋았죠. 이제 빈털터리면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끝으로 큰아들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김영애 씨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픽업 시간이에요. 영희야, 죄송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허전하게 울렸죠. 거실에는 김철수 씨와 막내 아들 김영수 씨만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막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야. 김철수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왜 저래요? 너무하잖아요. 김영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김철수 씨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기였지만 막내의 따뜻한 손길이 진짜로 위로가 됐죠.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김철수 씨의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죠. 가방 속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살던 저택을 뒤로하고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택시를 타고 큰아들 김영훈 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였죠. 김철수 씨가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큰 며느리 박미선 씨가 문을 열었죠. 아버님, 왜 오셨어요? 박미선 씨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님이라고 공손하게 불렀는데 목소리에서 존경은 찾아볼 수 없었죠. 며느리, 며칠만 재워다오. 정말 갈 곳이 없구나. 김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방이 없어요. 작은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 부엌 구석이라도. 안 돼요. 우리 애들 공부방이 다 필요해요. 박미선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김영훈 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아들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영훈아, 아버지다. 며칠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왜 집에 오세요? 김영훈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죠. 제발 부탁이다. 일주일만. 김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기였지만 진짜 서러움이 올라왔죠. 싫어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박미선 씨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김철수 씨의 코앞에서 문이 닫혔죠. 영훈아, 아빠다. 문 열어라. 김철수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복도에 주저앉은 김철수 씨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50년 전 작은 판잣집에서 시작해 이만큼 일궈냈는데 말이죠.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철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눈에 띄기 싫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나와 거리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딸 김영애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통화가 연결됐죠. 네. 김영애 씨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영희야,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빠요. 아빠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안 돼요. 어제 말했잖아요. 김영애 씨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재워다오. 제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 학원비 대기도 벅찬데 아버지까지 어떻게 모셔요. 영희야.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없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 100억 있을 때는 좋았죠. 이제 빈털터리면 저희도 힘들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번호를 차단한 거였죠. 김철수 씨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죠.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다니 말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김철수 씨는 거리를 떠돌았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짜고 통장을 모두 동결했기 때문이죠. 저녁 7시쯤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를 샀죠. 500원짜리 삼각김밥도 하나 집었습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죠.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섞여서 짠맛만 났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찜질방을 찾아갔죠. 입장료 1만 2천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로커에 짐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죠.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 70대 노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열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빈털터리면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김철수 씨는 물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목욕탕 물에 섞여 흘러갔죠. 찜질방 수면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죠. 김철수 씨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죠. 50년 전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야지라는 목표가 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뛰어다녔죠. 돈을 모아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5명뿐이었죠. 하지만 성실하게 일한 결과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녔죠. 딸도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막내는 공부보다 장사에 재능이 있어 사업을 시작했죠. 결혼할 때도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죠. 손주들이 태어나면 용돈도 두둑이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자식들이 등을 돌렸죠. 김철수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찜질방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 김철수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시험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철수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찜질방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하루에 컵라면 1개로 연명했죠. 지갑 속 돈은 이제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죠. 김철수 씨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로커실로 가서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 김영수 씨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김영수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나는 찜질방에 있다. 어느 찜질방이요? 제가 지금 갈게요. 막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김철수 씨가 주소를 알려주자 김영수 씨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찜질방 입구에 김영수 씨가 나타났죠. 아버지. 김영수 씨는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였죠. 영수야. 아버지, 왜 이러고 계세요? 형한테 연락했는데 문 앞에서 쫓아내셨다면서요. 김영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무슨 말씀을? 찜질방에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김영수 씨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영수야, 너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버지가 안다. 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구나.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실게요. 김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집은 작잖니. 방도 하나뿐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거실에서 자면 돼요. 막내의 말에 김철수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죄송한 건 저예요. 집이 좁아서. 김영수 씨는 아버지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죠. 가시죠. 집으로. 두 사람은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김영수 씨의 차는 10년 된 낡은 소형차였죠. 문짝에는 긁힌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김영수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덜컥거렸죠. 차가 좀 낡았어요. 그래도 잘 달려요. 김영수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4층 건물에 반지하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김영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겸 거실이 전부였죠. 면적은 15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영수야, 여기서 내 가족이 산다고? 김철수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좁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수진 씨가 나왔죠. 아버님 오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큰 며느리처럼 차갑지 않았죠. 며느리 패를 끼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들어오세요. 수진 씨는 김철수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씻으세요. 제가 수건 준비할게요. 수진 씨는 깨끗한 수건과 옷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씨의 옷이었지만 아버지께 드렸죠. 김철수 씨는 욕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죠. 찜질방 대중탕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집이었기 때문이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였죠.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수진 씨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김철수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며느리 고맙구나.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김영수 씨 부부는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아버지, 형이랑 누나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김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니? 네. 근데 형은 전화를 안 받고 누나는 바쁘다고 끊더라고요. 김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김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죠.
밥을 다 먹고 나니 수진 씨가 이불을 깔았습니다. 안방에 새 이불을 폈죠. 아버님, 여기서 주무세요. 아니다. 내가 거실에서 자마. 김철수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방에서 주무셔야죠. 김영수 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디서 자니? 저희는 거실에서 잘게요. 괜찮아요. 결국 김철수 씨가 안방을 쓰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새 이불을 펴주고 베개를 놓아줬죠.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정말. 김철수 씨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에 누우니 푹신했죠. 찜질방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거실이 보였죠. 김영수 씨 부부가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방을 아버지께 드려서. 수진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김영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버지 드릴 용돈은 어떡하지? 내가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할게. 걱정 마. 미안해요, 당신. 우리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자고. 두 사람의 대화가 김철수 씨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김철수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소리가 날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막내는 가난했습니다. 월세방에서 빠듯하게 살았죠. 그런데도 아버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잤죠. 반면 큰아들과 딸은 어땠습니까? 넓은 집에 살면서도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진 아버지는 짐이었죠. 김철수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기쁜 이유는 막내의 효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슬픈 이유는 나머지 두 자식의 배은망덕함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눈물을 닦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막내 아들 집에서 지냈죠. 좁은 월세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죠. 아내 수진 씨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라도 도우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 내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가족인데요. 수진 씨의 말에 김철수 씨는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변호사 박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상철이, 나 좀 만나자. 예, 사장님. 어디서 뵐까요? 우리 집 근처 공원으로 와다오. 1시간 뒤 구로구의 작은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상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막내 덕분에 먹고는 산다네. 근데 큰아들하고 딸은 연락도 없어.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네. 어떻게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밥 한 끼만 사달라고 해볼 거야. 진짜 배고픈 아버지가 자식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박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해드리죠.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기세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낡은 점퍼를 입고 큰아들 회사 근처로 갔죠. 김영훈 씨가 다니는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죠. 그 중에 김영훈 씨가 보였습니다. 옆에는 동료들이 함께였죠. 영훈아. 김철수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영훈 씨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하자 얼굴이 굳어졌죠. 아버지, 왜 여기 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초라한 아버지를 보이기 싫었던 거죠. 영훈아, 배가 너무 고프구나. 밥 한 끼만 사다오.
김철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영훈 씨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죠. 건물역 골목으로 끌고 간 김영훈 씨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왜 오세요? 창피하게. 밥 한 끼가 그렇게 어렵나? 10,000원이면 되잖니. 거지처럼 떼쓰지 마세요. 회사 앞에서 김영훈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거지가 아니야. 김철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돈 없으면 거지나 마찬가지죠.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훈아, 연락 끊자고 했잖아요. 왜 자꾸 찾아와요? 김영훈 씨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발밑에 던졌죠. 이거나 받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돈을 내려다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그러고 싶냐? 네. 이제 남처럼 사세요. 김영훈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모든 대화가 담겼습니다. 다음은 딸 김영애 씨 차례였습니다. 저녁 6시쯤 딸의 집 앞에 도착했죠. 강동구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김영애 씨가 문을 열었죠. 아버지, 또 왜 왔어요? 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배가 고파서. 안 돼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김영애 씨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다. 김철수 씨가 문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막내 집에 얹혀 살잖아요. 막내네도 형편이 어려워서 눈치가 보여.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한테 왜 와요? 김영애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딸의 남편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왜 오셨어요? 사위, 미안하네. 밥 한 끼만. 안 됩니다. 우리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요. 사위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10,000원만 줘다오. 김철수 씨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김영애 씨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이 쳐다봤죠.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을요? 네. 집 앞에서 괴롭히면 신고해야죠. 김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친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니 말이죠. 영희야,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얼마나. 그때는 돈 있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차이를 모르세요. 딸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김영애 씨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딸을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작고 여린 아기였습니다.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라고 속삭였던 날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벤치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거지처럼 떼쓰지 마세요. 이제 남처럼 사세요. 돈 있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녹음기를 껐죠. 이제 끝이구나. 김철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철이 준비해다오.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막내 아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
김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죠. 막내 아들 김영수 씨가 조촐하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김영수 씨와 며느리 수진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김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작년 칠순 잔치는 그렇게 화려했는데 올해는 월세방에서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죠. 그때 김철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김영훈 씨였죠. 아버지, 오늘 생신이시죠? 김영훈 씨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그렇다. 저녁에 식구들 모이려고요. 시간 되세요? 김철수 씨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 달 내내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이 생일이라고 연락했죠. 혹시 남은 돈이라도 있을까 싶어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6시에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변호사 박상철 씨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6시. 준비해다오. 알겠습니다. 모든 서류 챙겨가겠습니다. 저녁 5시 반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막내 아들과 함께 옛집으로 향했죠. 한 달 만에 돌아가는 저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김영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오늘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의 잔디는 그대로였지만 집은 텅 비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허름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감춰둔 정장을 꺼냈죠. 깔끔한 네이비 수트였습니다. 아버지, 그 옷은? 김영수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영수야, 오늘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김철수 씨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죠. 한 달 전의 회장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6시 정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큰아들 김영훈 씨와 며느리 박미선 씨가 왔습니다. 들어와라. 김철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김영훈 씨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아버지가 낯설었죠.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박미선 씨도 의아해했습니다. 들어오면 안다. 잠시 뒤 딸 김영애 씨도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김영애 씨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한 달 전 경찰을 부르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래, 들어와라.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자식들의 눈빛은 불안했죠.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혹시 돈이 남아 있어요? 김영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 박상철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상철 씨의 등장에 자식들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님, 왜 오셨어요? 김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상철 씨는 탁자에 서류들을 꺼내 놓았죠. 김철수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파 앞에 섰죠. 자식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오늘 부른 이유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김영훈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나는 파산하지 않았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100억은 그대로 있다. 회사도 멀쩡하고 이 집도 내 거야. 김철수 씨의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난 한 달은? 김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기였다. 너희들 진심을 시험한 거지. 아버지. 김영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우릴 속이시다니. 내가 속였나? 너희가 본색을 드러낸 거지.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박상철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김철수 회장님의 유언장 및
재산 분배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김영훈 씨와 김영애 씨의 눈빛이 달라졌죠.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 100억 원은 박상철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막내 아들 김영수 씨에게 전액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김영훈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장남인데.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두 김영수 씨 명의로 넘어갑니다. 박상철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저는요. 김영애 씨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둘에게는 단돈 10원도 없다. 김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도 자식인데. 박미선 씨가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자식? 자식이 아버지를 문전박대하나? 김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빈털터리면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거지처럼 떼쓰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녹음기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영훈 씨와 김영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게 너희가 한 말이다. 한 달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이야.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가 그때는. 김영희 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어. 오해할 게 뭐가 있나?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장남이에요. 김영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남이면 뭐하나? 아버지가 힘들 때 외면했잖아. 그건 저희도 사정이. 막내는 더 힘들었어. 월세방에서 살면서도 나를 받아줬지. 김철수 씨는 막내 김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영수야, 미안하다. 너까지 속였구나. 아버지. 하지만 너의 효심은 진짜였어. 그래서 모든 걸 내게 주마. 김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알아.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김영훈 씨와 김영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죠.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고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김영훈 씨와 김영희 씨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100억 원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였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영훈 씨가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김철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김영희 씨도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기회는 이미 줬다. 한 달 내내 너희를 시험했어. 김철수 씨는 자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오히려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실수였어요. 박미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수? 실수가 한두 번이더냐? 문전박대하고 수신 차단하고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했지.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김영애 씨의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네 부부는 특히 더했어. 내 딸을 부추겨 아버지한테 경찰을 부르게 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김철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바닥에서 기어와 매달렸죠.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효도할게요.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김철수 씨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 돈 때문이지. 진심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김영훈 씨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빈털터리가 돼도 모실 거냐? 김철수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영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상속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구나. 그게 너희의 진심이야. 김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 박상철 씨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잠깐만요. 법적으로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김영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유류분 청구하시겠습니까? 박상철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장남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시죠.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철 씨의 말에 김영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네. 아버님을 학대한 증거들입니다. 법정에서 공개되면 여론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박상철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영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게 뻔했죠. 저도 포기할게요. 김영애 씨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들어왔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김철수 씨가 손짓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김영훈 씨와 김영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나가시죠. 안 돼. 아버지. 김영훈 씨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김영애 씨도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웃의 민폐입니다. 경호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와 김영애 씨의 남편도 함께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거실에는 김철수 씨, 김영수 씨 부부,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영수야, 미안하다. 너까지 속였구나. 김철수 씨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모두 연기였어. 너희 형과 누나의 진심을 알고 싶었거든. 김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한 달 동안 아버지가 겪으신 고생이 괜찮다. 덕분에 진실을 알았으니까. 김철수 씨는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돼요. 알아.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너는 돈 때문이 아니라 효심으로 나를 모셨잖니. 며느리 수진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고맙다, 며느리.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외로웠을 거야. 김철수 씨는 며느리의 손도 잡았습니다. 변호사 박상철 씨가 서류를 김영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이 명예 이전됩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라, 영수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죠. 축하합니다. 이제 김영수 씨가 100억 원의 주인입니다. 박상철 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택으로 돌아왔죠. 막내 가족도 함께 이사 왔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손주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 저 좀 봐요. 5살짜리 손주가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봐줄게. 김철수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얼굴에 번졌죠. 며느리 수진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 김영수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지내세요. 회사 일은 제가 천천히 배울게요.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하면 돼. 김철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이였습니다. 큰아들 김영훈 씨와 딸 김영희 씨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간혹 문자를 보냈지만 김철수 씨는 읽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보니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죠.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식이 많았지만 돈이 없어지자 자식은 하나뿐이었다고 말이죠. 진짜 자식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힘들 때 외면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었죠. 김철수 씨는 막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죠. 웃음소리가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진 천륜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효의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김철수 씨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죠. 김철수 씨는 손주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